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2,200여 개 아파트 단지 총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이 잡힐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대장주들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오늘부터 거래 종목을 110개에서 350개로 늘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은 31일 800개로 늘어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를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 중심으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어 상호 관세 표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향방을 가를 사법 슈퍼 이후의 첫 관문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 한 총리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26일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까지 이번 주에 내려진다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향방을 좌우할 경랑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빠르면 28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일정이 많아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 경랑의 한 주로 마감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됐습니다.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해서 즉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동안 경제 불확실성이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아있지만 과연 한 총리의 복귀만으로 장재철 박사님, 좀 경제 불안감이 좀 해소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지난해 말부터는 정치 불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정치 불안정성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였고요. 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임무에 이제 복귀를 해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좀 줄인 건 있지만 네. 시장에 반영된 그런 효과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기각 뉴스가 나오자마자 코스피는 조금 상승했다가 지금은 종가 대비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환율은 비슷한 수준 네. 유지하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좀 완화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큰 어떤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보면 예. 시장을 움직이는 동의는 다른 데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불확실성 완화가 또 요구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이고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관세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네, 환율 지금 1,470원에 육박해서 네,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보면 이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관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과 위안화 환율 그리고 엔화 환율을 비교해서 보면 달러가 조금 최근에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엔화는 강세가 됐습니다. 일본 엔화는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근데
원화와 위안화를 보면 네. 그렇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번 관세 어떤 갈등에서의 그 핵심에 중국이 있고 중국은 어차피 그런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가 좀 달러가 약세라도 강세를 못 보이는 못 이유가 보인다. 그런 현상인데 원화도 좀 거기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두 개 환율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원화와 위안화의 그 동조 현상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그거의 핵심 그 동의는 관세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이제 조금 곧 상호 관세가 4월 2일 매겨지니까 그런 상황을 볼까지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제 오전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 12.3 개헌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아시다시피 않았어요? 이번에 결론이 기각이었고 뭐 세부적으로는 각하 둘의 인용 하나의 기각 5의 의견이었지만 예.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당연히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묵인이나 뭐 방조한 게 방조.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했냐면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어떤 힌트가 된다고 할까요? 네. 그 부분들을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문을 뜯어보더라도요. 사실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어떤 합법성이라든지 또는 우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뭐 내란 행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그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는 예.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했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총리가 그런 국민을 건의할 어떤 증거가 없다. 그렇죠. 건의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가 건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기각을 시켰지만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합헌이었느냐 위헌이었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만으로 뭐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결정을 지금 미리 예단해 보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한 힌트를 기다렸는데 재판관이 그런 힌트를 갖지 못하도록 결정문을 아주 의식하면서 썼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사실 이 부분에 예단이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이건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추정될 수 있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면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재판관들 누구누구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다. 이걸 다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평의가 안 끝났다, 뭐 판결이 안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선고 일자도 아직 잡아놓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사건의 결정문에서 재판관들의 심증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철저하게 가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가린다 하더라도 뭐 논리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결론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 나온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이 결정문 꼼꼼히 살펴봤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좀 힌트를 못 얻었어요 혹시?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속해 있는 정치 진영에 따라 또는 이제 주관적인 기대가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힐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한 부분을 국회에서는 이거 내란 묵인 방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건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라고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한 총리 심판 결정문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을 좀 엿보기 위해서 곰곰이 뜯어봤지만 없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힌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뭐
28일 이번 주 금요일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벌써 12.3이니까 벌써 굉장히 석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글로벌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많이 떨어뜨린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지금 상황? 뭐 지금 국제기관들의 금리를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경제를 얼마큼 보느냐가 많이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낮췄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판단할 때 0.4%포인트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는 국내 불확실성과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가 같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5%의 그 상황에는 이제까지 있었던 여태까지 있었던 그 내수 경제의 부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관세로 인한 수출의 어떤 부작용 예. 이것까지 포함된 건데요. 네. 1.5%는 주요 아이비들의 전망치에 비하면 좋은 겁니다. 지금 1.5%는 네. 그나마 좀 높은 편이다. 네, 아이비들이 그렇죠. 어떻게 어느 정도 낮게? 골드만삭스가 1.5인데요. 예. JP 모건이랑 시티 같은 경우는 1.2%입니다. 1.2%. 그리고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1.2%로 다시 낮췄고요. 예. 그리고 S&P는 1.4, 무디스는 1.6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2월, 3월 오면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이 되면서 내수 경제가 더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예. 소비 예. 그리고 부진한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효과가 당초 전망에는 하반기부터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월 중순부터 막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실제로. 네.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에 그리고 부과했죠.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와 상호 또 관세.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관세의 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크고 빨라지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성장률의 하향 어떤 조정의 그 근거가 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상반기 인하. 중에 예. 빠르면 5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통화정책 면에서 이 모든 부진을 금리 인하로만 가져가기에는 금융 불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다가 다시 묶었죠. 묶었잖아요. 오늘부터 묶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일부 아이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1%포인트, 100bp나 125bp 내려간다고 하면 아마도 부동산과 환율에 또 영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좀 제한을 하고 상반기 중으로 묶고 하반기에 약 한 30조 정도의 추경이 있으면 네. 그동안의 성장률 하향 조정했던 거에 일부를 되돌리면서 한 1.5%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비들의 1.2%는 우리의 통화 재정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한 1.5%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비관적이다. 이런 비관적인 거 경제 불확실성 때문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 늦춰지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사님, 지금은 일단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유력하다 그러는데 우선 왜 28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은 우선 왜 그런가요? 일단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 선고는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화수 목금 4일이 남거든요. 이번 주라고 하면요. 그런데 목요일은 아시다시피 일반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합니다. 일반 매달 사건? 마지막 주에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때로는 뭐 경우에 따라 뭐 2, 30건의 결정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라는 중요한 사건을 한꺼번에 하는 건 좀 이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목요일을 제외하면 사실 화, 수, 금이 남는데요. 네. 수요일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수요일이 뭐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을 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선고일에는 그 인근에 있는 초중고가 휴교를 할 예정입니다. 휴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렵고. 보이고요. 네. 화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바로 내일 다시 또 선고를 하는 것은 없고요. 어려워 보이고 사전 예고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주라면 금요일만 경우의 수가 지금 남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헌재가 그러면 금요일에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 네. 이번 주만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의 선고를 하는 것이 되거든요. 헌재가 3번 하는 건 좀 무리입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3번씩이나 선고를 한 경우는 예전에도 뭐 선례가 없을 정도로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기는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엉중한 상황이고요.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는 기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정대로 기대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28일 금요일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데 아까 장재철 박사님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문제인데 산업자원부 장관도 몇 차례 지금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호 관세 4월 1일 예정된 관세를 우리는 조금 뭐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외신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 관세 기준이 되고 있는 공평성과 상호성에 대해서 보면은 한국이 거기서 배제되기 어려울 것 배제되기 같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FTA를 하고 있지만은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 이후에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예. 또 부가가치세 이슈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관세 장벽, 검역이라든지 또 어떤 통관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어떤 엄격함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세의 프레임에서 한국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 기준으로는 한 550억 달러가 넘고 미국 기준으로는 한 600억 달러가 넘는 거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뭐 산자부 장관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네. 또 민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떤 관세가 올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상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최근에 더티 15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티 15 지저분한 15개 국가 미 재무부가 이렇게 뭐 지목을 했다는데. 그래서 15개 국가가 아니라 네.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로는 미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 중에서 약 한 15%가 교역량의 한 15%가 이런 나라들로부터 불공정한 그걸 받고 있다. 그런 그 거였어요? 얘기거든요. 15%가? 네, 전체 교역량의 무역량의 15%에서 15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15개국의 15%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그랬더니 GPT도 15개 국가를 내려주더라고요. 우리 한국 들어갔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한국은 왜 걸리냐고 하면 그 비관세 장벽이 높은 부분. 비관세 장벽. 그리고 농산물이나 뭐 이런 부분 비슷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도 다 거기 들어간다고 GPT는 얘기해 주는데요. 네.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이 아마도 그 상호관세나 어떤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피해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관세 불안감 속에서 갑자기 나온 게 민감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이게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민감 국가로 포함된 게 무엇 때문이냐? 뭐 핵 무장론이다, 탄핵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까지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조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외교 역량이 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변호사님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외교라든지 우리 국익 앞에서는 진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가 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뭐 한미일 공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오면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민간 국가에 지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적으로도 큰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 일단 외교적으로 참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를 정말 좀 절실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행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또 정치권이 또 일치단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사실 정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고요. 네. 다만 이 민간 국가에 대해서 사실은 왜 지정됐는지 네. 이 이유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사전 들거든요. 움직임도 잘 몰랐고요. 그렇죠. 이제 지정되고 알았던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정확한 이유를 물론 지금쯤이야 파악하고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 이유조차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한미 동맹을 그동안 강조해 왔던 지금 이 정부가 외교 참사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집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민감국가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 외교 참사라는 데 지적이 있었고요. 이 상호 관세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데 우리가 비관세 장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주한미 상의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 수시로 바뀐다. 네네.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제도가 많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좀 지적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하면은 규제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부의 규제보다도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도 예.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어떤 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매도 이슈도 있잖아요. 공매도. 공매도도 금지했다가 이제 네. 풀어줬다가 또 다시 또 금지했다가 또 풀어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원천 징수 채권 투자에 대한 것도 면제했다가 다시 부과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CT 있을 때인데요. CT 있을 때 그 원천 징수에 대한 이게 다시 부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이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법률이나 규제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책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상호 관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그 통관에 있어서의 통관,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 어떤 문제. 엄격함 이런 것들 예.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유엔 그 웅크타드에 따르면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그 비용이 예. 관세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역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들이 더 타겟이 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티 15에 네.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티 15에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비관세 장벽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잘 파악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과정에서 26일은 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의 이제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잖아요. 네. 그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던데 반드시 그런 연관관계를 찾을 필요는 없죠. 없죠. 그런 주장들은 뭐 그런 또 예측들은 사실 저는 정치적인 또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권에서야 뭐 각종 이야기들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사실상 법적인 영역에서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과 그리고 고등법원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연결될 리가 없거든요. 예. 당연히 별개의 재판이고 별개의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나 참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이 나올 뿐이지 사실 법원은 각자의 일을 할 뿐이거든요. 헌재도 나름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미 3월 26일에 선고가 된다라고 지난달에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고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며칠 차이이기 때문에 시기 자체가 뭐 크게 본질적으로 어떤 뭐 변곡점이 되거나 여론의 향방을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는지 무죄를 받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대통령의 선고도 뭐 파면을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가 중요하지 이제 시기는 뭐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무런 관계는 없다. 지금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동안에 지금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뭐 대선 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선 이후에 뭔가 좀 협의를 할 텐데 여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경은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넘어간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5조에서 20조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성장률의 하향 조정 폭이나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보면 그거보다는 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그래요? 것은 추경의 규모보다도 이거 어떻게 쓰임이냐 더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 쓰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전 지출이나 아니면 소득 보조 이런 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산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좋습니다. 보면은 유럽이 앞으로 4년 동안인가요? 뭐 8천억 유로를 쓰고 독일이 10년 동안 5천억 유로를 쓰는데 그거를 GDP로 이렇게 보면은 약 한 매년 1%포인트 GDP 대비 1% 이상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적어도 20조 이상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인프라 투자나 뭐 유럽은 국방비에 들어가고 독일은 인프라 투자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신사업에. 그렇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서부터는 국가 간 경쟁이거든요. 예. 미국도 지금 사실은 국가가 보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경쟁에서 국가의 역할 또 공공 부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은 기각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오늘 기각 이후에 정치권은 현재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용이 되기를 바랬잖아요. 민주당은 입장이 어떤 건지 앞으로 향후 전국 전망을 좀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이 결론을 놓고서도 여야 입장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마저도 기각이 됐으니까 야당이 결국에 탄핵을 남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점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또 이 결정문에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꼬집고 있다는 점. 물론 이게 위헌적인? 중대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파면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라는 점, 특히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결과를 각자의 진영의 입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극한의 대립이 빠르게 종결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신속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한때 상승 전환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 원의 초대형 유상증자 발표에 지난주 급락했다. 오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만 전자로 올라선 삼성전자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 반응은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는 역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좀 보여져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나 환율이나 큰 반응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뭐 메인 DC 전에 약간 전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에피타이저. 그런데 환율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앞두고 7번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율 수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탄핵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사건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1,480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서 1,43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다시 지금 1,460원, 70원대로 좀 올라온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 관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12월에서 1월 서면서 한 4, 50원 정도 떨어졌는데 딱 그 정도만큼이 저희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1,460원, 70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대한 불확실성을 좀 반영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1,470원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가장 최근에 주목을 끌었던 게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정말 역대 유상증자 규모로 가장 큽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돈을 유상증자로 조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잘못 증자,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좀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확장하기 위해서는 언젠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좀 뭐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유보되어 있는 돈이 한 2조 가까이 있습니다. 2조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굳이 증자까지 했었어야 됐었나라는 의문을 갖기에는 좀 충분한 분위기고 이제 그런 의구심들 때문에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지금 다시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 그러고 사실 이제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하나 에어로가 NDR이라고 하죠. 로드쇼를 하면서 왜 필요하고 어떤 데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분들의 어떤 우려들을 좀 그 완화시켜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왜 지금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뚜렷하지는 않는 분위기라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하나 에어로가 주가 급락 이후에 회복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회복하고 빨리 회복을 해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던 어떤 상승 탄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회복한 거는 김동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조금 샀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뭐 이렇게 이 효과로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이거 혹시
그 자기 돈으로는 계열사 지분을 확보를 하고 지난번 일전에 좀 계열사 집을 산 거, 네. 그래 이제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의심을 그리고 사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의 돈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자사주도 다시 산다 그러고 또 앞으로의 어떤 투자 계획도 보다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안도감이 좀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는 극복을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그 기업들의 행태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정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이제 밸류업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 가치를 올리려면 이게 주식수를 늘려놔 버리면 밸류가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 여러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수요가 참 작년만 봐도 수요가 허약했지 않습니까? 올해 조금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이게 수요가 허약한데 공급이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가 상승률 또 코스닥이 코스피나 주가 상승률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물량 공급이 과도하다.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빨아 들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주가가 그 오르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오르는 것보다 주식 수가 늘어나서 시가총액이 커진 부분들이 좀 커서요. 주식 수가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 시가총액만큼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코스피가 한 4천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600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수 기준으로는 한 1,400포인트 정도가 사실은 이제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가 회복되지 못 주가가 가치가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그 어떤 투자자들을 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 밸류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제 자사주 사고 뭐 그 배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밸류업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물적 분할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필요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경영진에서 이제 결정하는 정도로 약간 좀 더 이런 그 분할에 대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그 보강적인 어떤 규제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고유한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정당성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을 이제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대규모 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상당히 어떤 간섭, 개입 이런 걸 조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제 한다라고 이런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기업들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투자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과연 개인 투자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대주주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판단해서 그 증시에서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조금 관심 있는 주식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6만 전자로 올라왔는데 좀 확실하게 안착하는 느낌은 아직 들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좀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중국의 수요입니다. 중국에서 생각되는 반도체 수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비롯한 소위 이제 일반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그 괜찮은 편인데 이 HBM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공급 과잉이 있고 가격이 떨어졌던 D램 쪽 낸드 쪽에 대한 감산이 자연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BM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 쪽의 반도체 를 좀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업황이 좀 낮아진다 이거죠, 예. 그쪽에. 감산 그래서 효과로. 아직까지는 뭐 6만 전자에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의 실적의 바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올 수 있다. 바닥이 빨리 올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실 원 달러 환율만 생각하면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디램 업황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불안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서 어떤 환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근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이 그때는 더 네.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 디램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고 한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디램 업체를 보고 들어오는 수요들이 지금 외국인 수요로 잡히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 수익 비율을 전망치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전망치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삼성전자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뭐 7만 전자 가능성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작년에는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짐을 시름을 안겨드렸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좀 나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는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바닥이 조금 당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업황 바닥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나빠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과 같은 숫자들은 더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전자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그동안 1년 이상 묶여놨던 금지해놨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됩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과연 우리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변동성이 더 커질까? 아니면 뭐 오히려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괜찮아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나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상황이 이제 해소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더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던 게 딱 3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3번 이후에 보면은 주가는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그냥 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예. 보통 석 달이 지나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해제 후 3개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악재는 아니다.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금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약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조금 쉬고 예를 들면요, 뭐 방산, 조선주 네. 그런 겁니까? 네,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종목들이 조금 쉬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사례들이 지난 3번의 사례에서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경향들이 이제 어렴풋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도 그동안 잘 나갔던 게 이제 방산주고 이제 조선주들이니까. 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 방산주나 조선주가 좀 그 직간접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사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예, 받을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철강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의외로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그동안 이제 금지를 할 요구했던 것은 외국인들에게 불법 공매도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 좀 공매도 요구가 금지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럼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그럼 주가가 올랐느냐? 공매도 금지 효과는 뭐 없었다고 봐야죠? 있었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희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적인 것보다 특히 해외 예. 변수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목적을 원했던 목표를 누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해지를 했는데 또 증시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금매도 금지 요구를 개인 투자들이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금지했다, 풀었다, 묶었다, 놓았다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 없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입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정책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대체 거래소와 같이 이제 거래 시간도 늘리고 예. 또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거래 시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저희의 어떤 시장의 제도의 기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주식 시장의 어떤 뭐 급격한 어떤 변화가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기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좀 밀고 가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금리 얘기 잠깐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또 내리라고 정식으로 압박을 했네요. 연준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인데 혹시 좀 영향 뭐 받을까요? 아유, 이게 다 금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관세를 내는 거는 중국밖에 없고요. 네. 아직 멕시코, 캐나다 역시 앞으로 한 달 뒤, 그러니까 4월 초에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이 FOMC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되게 좀 떨떠름하게 안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또 빨리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6월 이후에 예,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현재는 조금 속도가 늦을 것이다. 빠르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제 4월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이제 유지를 했고 또 우리 집값도 불안하고 그러는데 4월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똑같이 유지할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낮출까요? 4월은 인하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5월 달에 어쨌든 또 FOMC가 있고 또 금통위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도 집값도 좀 불안하고 뭐 그래서 아마도 연속적인 인하로 인한 시그널링 효과, 금리가 막 떨어질 것 같아라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텀을 두고 시차를 두고 금리를 꾸준히 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이번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은 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2.3) 계엄은 모든 게 안개 속이었죠. 경제도 증시도 불확실성 그 자체였는데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총리실은 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빠르면 28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죠.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